안녕하세요. 예술감성과 미학 최행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개념과 이념상의 형성 그리고 고전적 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잘생긴 것, 못생긴 것, 그리고 기형으로 생긴 것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문제를 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한번 쭉 읽어봤었습니다. 잘생긴 것, 못생긴 것, 기형으로 생긴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 기준이 한편에서는 변화하는 측면, 그래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유행이나 또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변화하는 측면이 한편에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변하지 않는 측면, 그래서 하나의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이 어떤 진화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역사의 시간 동안 크게 인간의 어떤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고정된 측면 안에서 형성된 어떤 미의 기준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글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로 미는 어떤 고정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자연이나 생태계 에서 인간의 생존과 관련돼서 고정적인 측면이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 때문에 어떤 변화하는 측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글을 쓰면서 적었던 글 내용에서 어떤 고정적인 측면이 내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변화하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미추 판단 혹은 잘생긴 것, 못생긴 것, 기형으로 생긴 것 사이에서 차이는 어떤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각자 취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두 다 취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떤 일치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정적인 거냐, 아니면 변화하는 거냐, 혹은 주관적인 거냐, 객관적인 거냐, 이 사이에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죠. 이 사진은 그 졸업사진, 졸업 앨범에 찍힌 사진을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것은 4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8명, 그 위에 있는 것은 16명,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32명을 합성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합성을 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은 점점 진해지고요, 겹치지 않는 부분은 점점 형태가 사라집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턱이 아주 가름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사각진 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주 가름하고 아주 사각진 턱은 점점 사진이 겹쳐 현상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서로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형태들, 이 형태들이 점점 진해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겹쳐서 현상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4명, 8명, 16명, 32명 사이에서 어떤 게 가장 개성이 높고 어떤 게 가장 보편성이 높게 보이는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눈에는 여성의 경우에 좀 윤곽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16명을 겹쳐 현상한 게 제 눈에는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리고 4명을 현상한 게 좀 더 개성 있게 보입니다. 또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남성은 4명을 현상한 게 가장 개성적으로 보이고요. 아주 개성이 충만하죠. 그리고 32명을 겹쳐 현상한 게 가장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개별자들, 그 개별자들은 각자 이렇게 생겨난 대로 생겨 있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향,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을 한 얼굴에 모은 것, 이것이 우리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비례랄지 얼굴에 있는 수학적 비례랄지 이런 게 먼저 있고
거기에 맞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많은 형태들, 인간의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생겨난 수많은 형태들, 그 형태들이 어떤 군락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향들이 보편성을 형성하면서 그 보편성이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미추의 기준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미추를 구별하는 최초의 계기는 제 생각에는 한 세후 100일 정도에 생겨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최초의 계기는 이런 겁니다. 낯가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에게 안겨서 가만히 있는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 낯선 사람이 안아줄 때 어떤 사람이 안아주면 새근새근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 안아주면 계속 웁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미추를 구별하는 어떤 최초의 계기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 자기를 알아주면 특별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봤을 때 뭔가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안아주면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후 100일 된 아이에게 좀 더 잘생긴 사람의 사진과 못생긴 사람의 사진을 앞에다 두면 아이들이 잘생긴 사람만 혹은 예쁜 사람만 계속 바라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게 익숙한 거죠. 왜 아이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일단 이 아이는 태어나서 생후 100일이 될 때까지 지성을 발달시키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개념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라는 것은 주로 언어하고 결합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그런 어떤 상징들, 어떤 개념, 그 개념을 통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후 100일 된 아이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기에게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그것들이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방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길에 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방에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분화하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한 방을 나누는데, 그 방을 나누는 이유는 이 아이가 언어를, 그래서 어떤 것을 사람이라고 혹은 인간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또 그걸 나누어서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언어를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는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 봤던 사람들의 유사성 때문에 그것을 한 방에 계속 모으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집대성되는 기간, 그 전에는 낯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 생후 100일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집대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봤던 형상들, 그리고 그 봤던 형상들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형상들을 한 방에 모아서 그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이걸 그동안 봤던 형상들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제 얼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봐왔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그 형상의 배경 위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마찬가지죠. 그래서 0.5초 사이에 이 사람이 잘생겼구나, 못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떤 보편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눈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아주 작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런 눈의 크기를 어떤 분포를, 눈의 크기를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여기다 점 하나 찍고요. 또 더 작은 사람 여기다가, 더 작은 사람 여기다가, 그리고 아주 큰 사람들은 이쪽에다가 점을 찍으면서 쭉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어떤 곡선이 그려질까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작은 사람, 그리고 극단적으로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면 정상 부포 곡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를 0을 기준으로 좌우를 3칸씩 나누고 그 첫 번째 칸에 68.3%가 들어가고 두 번째 칸에 95.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9.7%가 들어가고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상 부포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눈의 크기도 그렇겠죠. 또 코의 크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크기도 그렇고 얼굴형도 그렇습니다. 또 이제 크기뿐만이 아니라 형태도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눈의 형태가 각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아주 부드러운 형태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분포를 재보면 정상 부포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 안쪽이 낮고 꼬리가 높고요. 어떤 사람은 꼬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과 극단적으로 낮은 사람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 위치하면서 그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거의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 있는 모든 다양한 특징들, 그 다양한 특징들을 요소로 분석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것이 이런 정상부포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상부포 곡선에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것, 이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가까울수록 더 보편성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보편성의 형상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형태들을 모으면서 머릿속에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상을 좀 흐릿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흐릿한 것을 누군가를 봤을 때 비교하면서 명확해지죠. 그게 0.5초 사이에 일어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은 이 형상이 훨씬 명확해요. 훨씬 명확해서 그것을 실제로 다른 작품,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술가가 우리하고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어떤 황금 비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그러니까 황금 비례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빈도의 분포곡선이 먼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빈도의 분포곡선을 누군가는 수학적으로 탐구하겠지만 우리 일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는 그 방에 어떤 보편성의 형상을 모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미추를 판단하는 얼굴에 있어서는 가장 최초의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는 그걸 수학적으로 그것을 어떤 도형으로 이렇게 도형화시키거나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례와 수치 혹은 황금 비례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의 분포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것, 그리고 인간의 미추 판단에서 좀 고정적인 측면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죠. 어떤 부족에서는 목이 긴 여자를, 또 어떤 사회에서는 발이 작은 사람을, 또 이렇게 풍속마다 또 문화마다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또 르네상스 시기에는 좀 더 이렇게 풍만한 사람이 아름답다고 평가받았다면 현대에는 굉장히 날씬한 사람이 아름답다고 평가받고요. 어떤 유행, 또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드라마나 또 누군가 그 시대를 풍미하는 하나의 어떤 그 연예인 아이콘이 영향을 주면서 그런 고정된 측면, 자연에 의해서 고정된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주는 거에서 이게 변화되는 측면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측면을 형성한다면 자연적인 것, 그리고 빈도에 해당하는 것,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황금 비례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정되는 측면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서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형상들이 어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뚜렷하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모호하게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쌍꺼풀이 없는 게 좋아. 나는 쌍꺼풀이 아주 두꺼운 게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미추는 좀 취향 차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나는 뭐 장동건이 좋아. 나는 또 뭐 현빈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런 어떤 보편성의 곡선이 있을 때 그 보편성의 곡선에서 이 위에 고지에서 일어나는 작은 차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산맥 위에서 나는 이 봉우리가 좋아, 저 봉우리가 좋아 이런 거지, 이 산맥 밑으로 내려와서 뭔가가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눈 색깔이 한쪽 색깔이 다른 경우나 아니면 이 홍채 색깔이 하얀 경우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또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다른 모든 것이 그런 정상보고선에서 가운데 위치할 때 어떤 특정한 부분만 아주 특이해서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거지, 이 어떤 고지 밑에서는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해로 갈수록 개성이 높고요. 가운데 있을수록 어떤 보편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좀 꾸미고 해도 아주 개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잘생긴 쪽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람들의 얼굴의 형태를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여러 사람의 얼굴을 한꺼번에 형상하는 경우를 보면 그 사회에서 또 어떤 평균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얼굴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감각을 아주 미세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문화산업에서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될 만한,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될 만한 사람들을 픽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또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탤런트들을 얼굴을 이렇게 겹쳐놓으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르기 때문입니다.